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AI 시대와 맞물리면서 반도체주가 활약하며 세계 증시가 들썩들썩합니다. 뉴욕 증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천장을 뚫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 또 금시장과 함께 오늘은 경제 이슈 진단해 보겠습니다.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 3연임이 가능해지면서 중국은 지난 2022년부터 시진핑 3기를 맡고 있는데요. 이른바 시진핑 뉴노멀, 중국 내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공의들에게 면허 통지가 통보되고 전임의 이탈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의료 공백 사태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 대학들이 신청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차 수요조사 때보다도 오히려 크게 늘어난 수치인데요. 일부 의대 교수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입시에 적용할 의대 증원 신청 마감 결과는 3,401명.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정부 증원 계획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의대 학장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지난해 1차 수요조사 때 최고치인 2,800여 명보다도 많이 신청한 겁니다. 서울의 8개 대학이 365명, 경기, 인천 5개 대학이 565명으로 서울이 상대적으로 적게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27개 대학 신청 규모는 모두 2,400여 명, 전체의 72%는 비수도권에서 요구한 겁니다. 정원이 적은 이른바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증원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기회라고 본 학교 측의 판단과 신청한 대학에만 늘어난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정부의 강경책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한 것이 이제 본조사죠. 지난번에 한 것은 약간 예비조사의 성격인 것이고, 그래서 아마 더 신중한 검토와 논의들을 통해서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정원 신청 연기를 요구했던 일부 의과대학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의대 학장 등은 삭발을 감행하면서 수요조사 총합이 증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학본부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달하고 호소도 했는데 의대 정원 증원을 교육부에 요청한 대학본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서 현재로 살 수 있는 게 삭발식밖에 없어서 한 대학병원 교수는 공개적으로 사직서를 내면서 정원의 5배를 적어낸 모교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동료들이 다시 돌아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측에서 지적하는 교육의 질 저하 문제에 대해선 정부와 대학 측의 투자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원된 분야만큼 교원과 어떤 시설 투자들을 해나간다는 계획들을 가질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2,000명 정원을 40개 학교에 어떻게 배분할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국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에 반대하면서 병원을 떠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복귀 시한까지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 정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네, 친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네, 전공의 90% 이상이 병원을 떠난 상황인데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이곳 세브란스 병원은 이른바 빅5로 통하는 대형 병원 중에서도 전공의들의 이탈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보다 외래 진료는 20% 가까이 줄었고 병원 내 병상도 절반 정도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저녁 8시까지 전체 전공의의 90.1% 수준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계약 만료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는 신규 인턴 의사들을 제외한 규모라서 실제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의 자격을 따고 추가 수련을 받는 전임의 이탈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브란스 병원뿐 아니라 서울 성모, 삼성 서울병원 등 다른 대형 병원에서도 전임의 절반 정도는 지난달 계약 만료 이후 이번 달부터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의 경우 전공의는 37%,
전임의는 16% 정도 비중으로 전체 의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환자 수술이나 외래 진료 공백이 더욱 큽니다. 의료 공백이 더 커지면서 정부는 어제부터 긴급 대응 응급 의료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등 4개 권역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병원 배정과 이송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 불가역적 면허 정지를 선언하기도 했는데 오늘부터 면허 정지 통보가 시작이 되죠. 네,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 수련병원에 담당자를 보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면허 정지 처분을 통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당장 오늘부터 근무지 이탈 증거가 확보된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해 사전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사전 통보 뒤에는 해당 전공의의 의견을 청취한 뒤 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와 형사 고발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의료 파업 때와 달리 이번에는 어떤 구제 절차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네, 신 기자 말대로 불가역적 면허 정지 선언까지 왔는데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간 지 3주째로 지역 의료 공백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 의료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양산 부산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역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양산 부산대병원은 지역의 대형병원답게 병원을 찾는 환자 보호자로 종일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뒤로는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워 진료에 차질이 생겼다며 경증 환자는 1, 2차 병원을 이용해달라는 안내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양산 부산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63명 가운데 130명이 집단행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25명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계약이 끝나는 전공의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지역 다른 병원도 상황 비슷한데요. 현재까지 경상국립대병원은 122명, 삼성창원병원 71명, 창원 경상대병원 19명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선 전임의와 교수들이 순번을 정해 근무를 서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임용 예정인 전공의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요. 양산 부산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본원의 경우 병상 가동률은 50%대 정도입니다. 진주시에 있는 경상국립대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40%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정부 방침과 학교가 신청한 숫자가 차이가 크던데 경남 지역도 의대 정원 신청이 끝났죠? 네, 경남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있는 경상국립대는 현재 76명인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대 측은 의료계 의대 증원 반대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대학 차원에서 증원 신청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학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비 인턴들도 의대 증원 반대의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병원에서 이번 달부터 근무할 예정이던 예비 인턴 40명 전원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에서도 예비 인턴 38명 모두 임용 의사를 접었습니다. 경남 지역 의료계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의사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급작스러운 대규모 증원은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과정 부실로 이어진다며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들을 배출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면서 지역민들의 피로도는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네, 이처럼 의료 공백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깨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불법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의사 부족으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 직전이라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타협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 불법 행동에 엄정 대응해 특권 의식을 깨야 의료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료계 집단 행동의 원칙 대응을 강조하면서 현장을 떠난 의료인들의 복귀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전지검 홍성지청을 찾은 이 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의료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응급실과 진료실, 수술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의료인들이 환자 곁을 지키면서 관련 주장을 한다면 더 진정성 있고 국민도 국가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상급 종합병원이 장기적으로 전문의 중심으로 탈바꿈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전공의 집단 이탈로 문제가 불거진 병원은 전공의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빅5를 비롯해 상급 종합병원 47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병원들이 수련 명목으로 적은 연봉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을 근로자로 활용하며 수익을 극대화했다면서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상급 종합병원은 최고 의료기술로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 질환에 집중하고 응급이나 외래 수요를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기면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추천을 하고 현역 의원 3명을 배제하는 내용의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천 배제 결정을 수용했지만 홍영표 의원 등이 여전히 거취를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취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오늘만 2차례의 공천 심사 내용이 발표됐는데 몇몇 눈에 띄는 인물도 있고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 후보 4명을 의결해서 발표했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조금 전에 추가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세 지역 대구 달서 갑의 현역 홍석준 의원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정무적인 판단도 작용했다고 설명했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단수 후보로 추천할 만큼 유 변호사 점수가 월등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여당 공관위는 또 서울 강남 2곳과 대구 2곳, 또 울산 1곳 등 당의 강세 지역 5곳에서 국민 추천을 받아 후보를 재공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남권의 3개 지역은 현역 유성걸, 양금희, 이채익 의원 지역구인데 공관위는 일단 현역 의원들도 당연히 재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애초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는 취지 자체가 신인 등용인 만큼 전략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밖에 여당은 전략공천 대상자 6명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오전에 민주당을 탈당한 사선 김영주 의원과 박민식 전 장관을 각각 서울 영등포갑과 강서을에 우선 추천한 데 이어서 서울 강남 병해 영입인재인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전략공천했습니다. 이 지역의 현역 유경준 의원은 다른 지역에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서울 서초울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단수 공천되면서 배제된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5선 서른 의원 지역구인 경기 부천을에 곧바로 전략공천됐습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경기 화성을엔 1984년생 영입인재 한정민 전 삼성전자 연구원을, 또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인 시흥을에는 공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을 대항마로 배치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경기 하남갑에선 친윤계 비례대표 이용 의원을 포함해 3자 경선으로 후보를 뽑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여당에선 전국 지역구 254곳 가운데 211곳의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홍석준 의원과 서울 서초울 공천에서 탈락한 비례대표 지성호 의원, 또 부산 서구 동구에서 경선 기회를 받지 못한 안병길 의원 등 오늘만 현역 3명이 사실상 컷오프됐습니다. 여당은 나머지 지역의 공천 방식 역시 이번 주 목요일 모레까지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속속 대진표가 짜지고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 공천 내용도 알아보죠.
네,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계 좌장 홍영표 의원은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내일 거취에 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저질 리더 또 공천 장난질 같은 거친 표현을 쓰며 당이 변할 수 있는 정당인지 고민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심 끝에 당에 남기를 선택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분간 별다른 활동 없이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실장과 가까운 인사는 YTN과 통화해서 당장은 당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도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근태계로 분류되는 기동민 의원 역시 오전 기자회견에서 공천 배제가 부당해도 당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내홍의 불씨는 여전해 보입니다. 특히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에서 현역 서동용 의원이 컷오프되고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략 공천된 것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인물이라 사천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건데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 후보는 이 대표 배우자와 아무 인연이 없고 직함만 있었을 뿐 비서도 아니었다며 사천이란 주장은 악의적 왜곡이자 명예훼손이라는 겁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오전 비공개 지도부 회의가 끝난 뒤 황당무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이 문제를 잠시 뒤인 오후 5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천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자 일단 지도부 차원에서 파열음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만나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취임 인사차 찾아온 조국 대표에게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국민적 과제를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싸울 거라며 연대와 협력을 해야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역구 연대나 비례대표 연대, 차후 합당 여부 등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기 광명시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 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거 장학금을 새로 만들어 한 해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 청년 도약기회자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들은 오늘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청년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분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청년 도약 계좌의 가구 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5년 만기인 청년 도약 계좌의 중도 해지 요건도 3년 이상 가입한 뒤 해지하면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재작년 타이완에 역전당했던 순위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재작년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급감했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반등했습니다. 1년 만에 2.6% 늘며 33,74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원화로는 4,405만 원으로 3.7% 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023년 같은 경우에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명목 GNI가 3.9% 성장하면서 전년보다 2.6% 증가한 재작년 타이완에 역전당했던 순위도 환율 덕분에 가까스로 회복했습니다. 타이완의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3,299달러로 우리보다 낮았습니다. 명목 GNI 상승폭은 우리와 같았지만 환율 약세가 컸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대만의 환율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4.5% 상승해서
우리나라 통화는 제가 좀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1.1% 상승했거든 작년에 원달러. 그보다 상승폭이 더 큰 듯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1.4% 성장에 그쳤습니다. 건설과 설비 투자는 늘었지만 민간과 정부 소비가 줄고 수출과 수입 증가폭이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상황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한은은 민간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 투자도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 증가 등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런 부진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내수 부진을 보완해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원화 시장에서 9,60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기존 최고가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오늘 오전 10시 52분 기준 한 개 비트코인 가격은 9,700만 원 선을 찍으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9천만 원 전고점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최고가를 갈아치운 셈입니다. 빗썸에서도 오늘 오전 10시 55분 기준 9,686만 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와 상담 건수가 6만 3천 건이 넘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2023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피해 신고와 상담 건수는 6만 3,283건으로 2022년보다 4.6% 늘었습니다. 3년간의 추이를 보더라도 2021년 5만 9,979건, 2022년 6만 506건, 2023년 6만 3,283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갈수록 오르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2달 연속 늘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부동산 R114는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3,708건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2달째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지난 1월 분양권 거래가 425건이 신고돼 한 달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고 충남은 551건으로 같은 기간 92.7% 늘었습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했고 금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비트코인과 금값,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네. 다 울상인데 네. 비트코인, 금, 그리고 이따가 얘기할 반도체는 좀 웃는 것 같아서 오늘 교수님과 함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거래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말 그대로 한국 돈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편하시겠죠. 9,6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YTN에 나와서 네. 8천만 원을 초과할 때 나와서 이런 몇 가지 요인 때문에 비트코인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1억 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일주일 정도 만에 또 9천만 원대, 9,600만 원대를 또 초과했으니까 어쩌면 코인을 들고 계신 분은 굉장히 강하게 웃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었던 많은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또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고 네.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투자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지만 왜 이런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것인지 네.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비트코인의 상승세의 배경이 네.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급격한 상승세 어떠한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정확히 일주일 전에 나와서 한 4가지 요인으로 좀 추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4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ETF 상장입니다. 자, ETF 상장만 놓고도 2가지 의미를 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종전에는 이 코인을 그냥 폄하했었어요. 이게 무슨 투자 대상이냐, 아무 가치가 없기도 하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자본주의의 핵심인 미국에서 상장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폄하되던 자산이 아니라 그냥 인정받는 자산이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그냥 운동복 입고 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정장을 풀로 갖춰 입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턱시도를 입은 코인이다. 그만큼 이 코인에 대한 인정이 좀 주목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 가지는. 두 번째, 왜 이 가격이 상승하느냐.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할 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이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콩을 살 수도 있습니다. 콩에 투자할 수 있어요. 옥수수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원유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투자할 때 원유를 사는 게 아니죠. 원유 선물 ETF를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ETF를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많은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해야겠다라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으로 많은 돈이 쏠립니다. 지금 쏠린 돈이 2조가 훨씬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쏠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기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거래소에서 금융기관이 ETF를 상장해서 ETF로 돈이 유입되는 만큼 이게 현물 ETF 방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됩니다. ETF 상장된 이 금융기관이. 그런 관점에서 ETF 상장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만큼 돈이 유입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ETF 상장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식이 달라졌다. 아까 교수님께서 운동복에서 턱시도로 갈아입은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민이 좀 되는 시점이긴 할 것 같아요.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잘 아는 분들도 잘 아는 분들대로 지금이 고점일까 아니면 조금 반감기가 있을까,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네, 이 코인이라는 것은 그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서 변동성이 가장 높은 투자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성이 높은 투자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 의사결정에 좀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지금부터 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상승할 가능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것이죠. 그렇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급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예를 들면 이런 논리예요.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2년 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9,600만 원이나 됐네? 나 이쯤에서 수익 실현해야 돼 하는 움직임이 대거 일어난다면 또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은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맞겠다. 지금 의견드립니다. 저희가 가격 추이를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보여드렸는데 네.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네. 1차, 2차, 3차 반감기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어떤 의미인지. 앞서 가볍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종합해보면 곧 4개 정도가 되는데요. 네. 하나가 ETF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반감기입니다. 이 1차, 2차 반감기는 4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에 곧 얼마 안 남았죠? 네. 반감기가 4차 반감기가 또 찾아옵니다. 이 반감기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이 비트코인을 채굴 하잖아요. 채굴하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많이 있죠. 그 채굴하는 공장에서 전기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한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일만큼 소요해서 하나의 코인을 채굴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2배로 전기를 투입해야 하나의 코인을 채굴한다. 같은 용량만큼의 노동을 투입했을 때 하나의 산물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노동을 같은 정도의 노동을 투입해도 반 정도의 산물을 가져온다. 생산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감기가 도래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 곧 이 코인의 공급량을 제약한다는. 근데 모든 가격은 뭐에 의해 움직여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여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ETF는 뭐예요? 수요를 자극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반감기는 뭐예요? 공급을 제약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리니까 강한 상승세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요인이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한 분들, 투자를 하실 분들 모두 이런 메커니즘을 좀 잘 이해를 그렇습니다. 하시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무섭게 치솟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디지털 금이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금도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세 번째 요인이라고 좀 분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이 금리는 모든 자산의 중력처럼 작용해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재테크나 자산 관리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를 급격히 끌어내려요. 2020년, 21년에 그랬죠. 금리를 끌어내려서 경기를 부양시켜요. 예. 그러면 돈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돈이 은행에 남아 있을까요? 시장으로 이동할까요?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금리를 끌어올릴 때는 반대로 시장에 있던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2023년 작년에도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았다고 하는데 은행들은 이자 잔치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를 확실히 인하하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 돈이 은행에 머물 필요는 없어요. 다른 자산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주가도 오르고 미국 같은 경우 집값도 이미 오르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은 예외지만 그리고 그 밖에 금 가격도 오르고 예. 코인 가격도 오르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를 떨어뜨릴 거야, 인하할 거야라고 확고하게 믿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네. 다른 자산 시장으로의 돈의 이동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금리 외에 또 한 가지는 미국 경제에 좀 불확실한 요소가 있죠. 바로 부채 급증이에요. 예. 이 부채 급증과 함께 계속 연거푸서 야기됐던 문제가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타결이 안 이루어진다. 셧다운될 수 있겠다. 네. 이런 우려감. 이 우려감은 뭐예요? 공포감이죠. 그리고 미국 경제가 계속 이런 이런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타결이 안 나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하기 시작해요. 한 가지 미국 내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여기저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예.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공포감이에요. 불확실성이에요. 이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돈을 어디로 갖고 있고 싶어요? 안전하게 안전자산. 지키고 싶죠. 예. 근데 금리는 떨어지니까 저축은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 안전자산인 금으로 쏠리는 거고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코인도 금처럼 같이 비유되다시피 하면서 그렇군요. 코인으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예. 방금 얘기한 두 가지 자산 시장도 아까 말씀하신 중력에 비유하셨잖아요. 금리, 네. 금리와 맞닿아 있는 자산 시장인데 최근 글로벌 증시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금리 영향이라기보다는 AI 시대와 맞물리면서 반도체 시장과 좀 반도체 주는 웃었다 이런 표현들이 언론 제목에 많거든요. 좀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주식 시장을 보는 거예요. 네. 이 주식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주가는 지금 코인 가격을 논했잖아요. 네. 코인 가격을 결정짓는 수요와 공급을 본 것이고 수요와 공급에 어떤 요인들이 자극을 줄까? 수요를 자극시킬까? 공급을 자극시킬까? 네. 이렇게 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가격을 결정짓는 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나열할 때 한 가지가 금리일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실적입니다. 근데 실적 발표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집중되는 영역이 뭐예요? AI 반도체인 거예요. 예. 세계적으로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같이 AI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어요. 네. 내가 더 나은 AI 서비스를 제공할래 하면서 경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뭐 각종 뭐 아마존이라든가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더 잘 전달하려고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럼 AI 서비스를 더 잘 전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AI 반도체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겁니다. 네. 가격이 또 급격히 오르고요. 그럼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 AMD 같은 기업은 굉장히 강하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공급하는 빅테크 기업, 그리고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이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실적 장세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주식시장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방금 언급해 주신 이제 엔비디아는 지금 연일 승승장구하고 네.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또 애플은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예.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비유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네. 자, 둘 다 AI 기업인데 예. 왜 애플은 죽고 엔비디아는 커질까? 네. 자, 이 부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근데 2000년대 초반 그리고 1990년대는 셀폰이라고 불리는 예, 그냥 휴대전화기를 우리는 이용했습니다. 네. 근데 휴대전화 시절에 삼성전자도 휴대전화를 공급했고 모토로라도 휴대전화를 공급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모토로라는 조금 더 나은 휴대전화를 공급하겠다에 집중한 것이고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가지고는 나 경쟁 안 할래. 스마트폰을 만들래. 나는 다른 물에서 놀을래. 하면서 모토로라는 이 휴대전화에 더 높은 혁신성 있는 그런 휴대전화에 집중했고 삼성전자는 아예 다른 판에서 경쟁하겠다라고 움직인 거예요. 네. 자, 마치 이런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에 투자한 것이 2006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AI 반도체에 집중을 했는데 근데 그 AI 반도체는 AI 반도체 레벨을 1부터 10등까지 나열하면 레벨 1에 해당하는 AI 반도체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나 그 밖에 다른 기업들은 레벨 자체를 달리 만들면서 차원이 다른 AI 반도체로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렇군요. 또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같은 반도체 기업인데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도 있고 iNVIDIA라고 불리는 AMD도 있는데 네. 인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에 좋은 반응이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네. 반도체 영역에서의 전체 수요가 아니라 AI 반도체에서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네. AI 반도체를 잘하는 엔비디아나 AMD가 주가가 좋게 반영되고 인텔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가 아닌 나머지 반도체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기여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엔비디아에 우리 기업도 수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언론 기사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이런 반도체주가 화랑이고 웃고 있지만 또 국내 증시가 이 영향을 받는다는 기사도 있고 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기사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두 기사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AI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AI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AI 반도체가 가동되려면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가 요구됩니다. 네. 근데 이게 바로 AI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밸류 체인인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HBM 시장만큼은 세계에서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이 바로 SK 하이닉스니까 굉장히 뭐 주가 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를 많이 받고 있죠. 다만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에서 또 SK 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에서 HBM은 굉장히 작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건 맞고 그 HBM의 기대 가치는 높겠습니다만 나머지 영역에서의 큰 기대를 받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이지만은 못하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네. 네. 자, 이제는 좀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네. 공사비가 오르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도 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공사비도 오르는 겁니다. 공사비 하면 건설사들의 고민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철근 가격이 오르고 있고 시멘트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 밖에 각종 건설 원자재 가격이나 부품 가격, 맨홀 가격도 오르고 있고 네. 파이프 가격도 오르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다 오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건비가 또 강하게 오르고 예.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된 이 분양, 신축 분양이 이어지고 있어서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현상인 거죠. 근데 역시 재건축을 하거나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을 시도하려면 굉장히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이 투입했을 때 그만큼의 수익 타당성이 있을까에 대한 거. 예를 들면 이 주택 가격은 크게 제한적으로 오르지 않고 있는데 공사비만 많이 투입해서 과연 우리가 기대할 만큼의 수익이 야기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재개발, 재건축은요 철저히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수익성이 있을 때 시도되는 거예요. 예.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풀었지만 예.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괜찮을까를 타진을 해봐야 돼요. 시공사건, 시행사건, 그렇습니다. 조합원이건.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은 안 오르고
이 공사비가 오르다 보니까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분만 더 쓰기로 하고 오늘 네.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 포함해서 전반적인 좀 분양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분양 시장은 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좀 얼어붙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미국이 먼저 인하하고 한국이 또 뭐 한두 달 정도 격차를 두고 인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네. 그렇게 되면 시중금리는 좀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텐데 다만 그 달라진다는 것이 강한 상승세를 기대한다는 것은 아니라 네. 지금은 좀 떨어지는 구간, 침체 구간이지만 강보합에 가까운 지지분진한 상승세 이런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력, 금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자산 시장이 좀 움직일지 두루두루 알아봤습니다. 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반발 성명을 내놨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거라고 위협한 뒤 군사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이후 북한이 첫 담화를 내놨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먼저 한미가 도발적인 합동 군사연습을 시작했다며 무분별한 군사연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한 점의 불꽃으로도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이라며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군사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미사일과 군사정찰위성 등의 도발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북러 군사협력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오늘 말폭탄을 쏟아냈지만 북한 내부는 김정은 체제 공고와 러시아의 군사임에게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도발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연례적 방어훈련인 한미연합연습은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공중에서는 각종 전투기가 참가한 가운데 가상적기에 대응하거나 목표물의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 중이고 정찰기는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야외 기동 훈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48차례 실시됩니다. 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는 한미 핵협의그룹 완성을 앞두고 북한의 핵위협을 세분화해 대응하는 훈련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연합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무력 도발을 벌일 수 있다고 보고 대북 경계와 감시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해군이 오늘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히긴스함이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스함인 히긴스함은 함대지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장착하고 있는 구축함입니다. 해군 관계자는 히긴스함의 제주 입항은 한미연합훈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제주 해군 제7기동전단은 히긴스함의 제주 방문을 계기로 지휘관 상호 방문과 승조원 간 교류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100호 부대가 한미연합연습 기간을 맞아 오늘 오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서울경찰특공대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고척 스카이돔에 침입한 무장 테러범들이 인지를 억류하는 상황에서 대원들이 헬기 등을 통해서 건물로 진입한 뒤 테러범을 사살하고 인지를 구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전사는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통해서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대테러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된 데 대해 사건을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저녁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팀도 보도를 통해 임명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출국 전 조사하거나 출국 후에도 필요한 경우 귀국하는 방안 등이 있다면서 수사팀이 이 전 장관 측과 접촉을 해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하철에서 잠든 취객한테 다가가 이른바 부축배기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훔친 절도범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작물업자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한산한 지하철 객실 안.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승객 옆자리에 한 남성이 조용히 다가가 이리저리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다가가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열차 다른 칸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40대 A씨가 이런 부축배기 방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훔친 휴대전화만 모두 9대. A씨는 같은 기간 비슷한 방식으로 휴대전화 7대를 훔친 60대 B씨가 검거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B씨가 베트남 국적의 작물업자 C씨에게 휴대전화를 넘기는 현장을 추적해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도 같은 작물업자에게 휴대전화를 팔아왔는데 C씨가 검거되자 압박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한 겁니다. 현재 불법 체류 상태인 C씨는 지난해 3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9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전자 팔찌 착용과 출국 정지를 조건으로 석방됐는데 풀려나자마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마장 도박으로 돈을 날려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승객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홀로 떨어져 앉지 말고 승객들이 있는 전동차 칸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심야 새벽 시간대에는 좌석에 앉으면 휴대폰은 반드시 안주머니 또는 가방에 잘 보관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A씨 등 절도범과 작물범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주인이 없다는 점을 노린 무인점포 절도 사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무인점포에서 쏟아진 물건을 자기 일처럼 치우는 손님들 모습이 매장 CCTV에 담겼습니다. 훈훈해지는 현장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난 1일 새벽 6시 40분쯤 부산에 있는 무인 분식점, 각종 라면과 음료가 진열되어 있는 모습 보고 계신데 층층이 쌓여있던 상자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캔 음료가 우르르 쏟아진 겁니다. 바닥이 상당히 어지럽혀졌죠? 다음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날이 밝았는데 엎어진 캔은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성 4명,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음료가 쏟아진 곳으로 향하더니 치우기 시작하죠. 겉옷까지 벗고 소매를 걷어 올리더니 본격적으로 청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떨어진 물건을 진열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또 이렇게 무릎을 꿇은 채 휴지로 음료를 닦아내기까지 하죠. 장정 4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덕에 매장은 순식간에 깔끔해졌습니다. 네, 청소 마친 뒤에 허기를 채울 분식을 고르고 있는 모습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뒤늦게 CCTV로 훈훈한 장면을 확인한 점포 주인, 감사 인사와 함께 작은 성의를 표시하고 싶다고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정리를 안 하고 가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본인이 어지럽히신 것도 아닌데 직접 이렇게 치워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금 무인점포에서 물건이나 현금을 훔쳤다 이런 뉴스 가끔 전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온 푸근한 소식 함께 확인했습니다. 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다면 정상적인 건물 출입 절차를 지켰더라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김모 씨의 건조물 침입죄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 2심은 첫 방문 때는 출입 과정에 제지가 없었고 직원의 안내에 따랐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으로 액수를 줄여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고 A 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한 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고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무법인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합류하기로 했으며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전북 전주시가 한옥마을 주변에 남은 버드나무 26그루를 추가로 베어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전격적인 싹쓸이 벌목인데 환경단체는 협의 후에 진행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저버렸다며 시장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 버드나무 전쟁,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에 간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렀을 한옥마을 청년로역 전주천변. 다 자란 나무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밑동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지난달 말 전주시가 버드나무 수십 그루를 추가로 베어낸 흔적입니다. 있는 게 좋아요. 아, 어떤 면에서 혹시? 아니 눈도 좀 즐기기도 하고 네. 보기가 좋잖아요. 네. 이거 왜 없어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벌목 작전, 이번엔 새벽 시간에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시민 5,000명 서명운동과 문화제 등을 열며 반대 여론을 모았던 환경단체는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벌목을 했잖아요. 작년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생태하천 협의회와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고 무차별적으로 벌목을 했기 때문에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단체 회원들과 전주시 직원들의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왜 막냐고요 이거. 얘기하고 온 거예요 우리. 전주시는 하천 흐름에 방해되거나 지나치게 빽빽하게 심긴 나무만 제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버드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빨리 자랍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겠지만 몇 년 더 가면 이게 그 두께가 더 커지고 그다음 뿌리가 약해다 보면 그만큼 그 전도 위험이. 하지만 시민단체는 무차별 싹쓸이 벌목을 자행하는 우범기 시장의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사실상 전주시와 버드나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잘려나간 나무들을 보니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던 어느 광고 문구가 떠오릅니다. 다만 어떤 선택으로 금이 간 신뢰관계가 과연 쉽게 감당할 만한 것이었는지는 이번에도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성균관이 법무부의 근친혼 금지 범위 4촌 이내 축소 검토에 반발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성균관의 1인 시위는 최근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에 따른 반발입니다. 성균관은 어제 결의문을 내고 개인의 행복 추구라는 미명하에 근친혼의 기준을 바꾸면 5촌 사이에도 혼인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결국 4촌 이내까지 혼인하는 일이 발생해 가족관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 보다가 한두 시간 훌쩍 지나 있던 경험 꽤 있으시죠?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사용자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유독 유튜브 시청 시간이 길다고 하는데요. 자, 국내 앱 분석 서비스 업체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인당 유튜브 월간 사용 시간이 이처럼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튜브 앱 총 사용 시간 1,119억 분으로 5년 전 수치의 2배를 이번엔 넘어섰습니다. 자, 미국인의 지난해 월 평균 유튜브 앱 사용 시간은 24시간이었고요. 또 세계 평균도 23시간을 약간 넘어서는 수준인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높은 수준일까요? 자, 가장 큰 요인으로는 짧은 동영상을 뜻하는 쇼츠가 꼽혔습니다. 이 숏폼 서비스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유튜브 쇼츠가 인기 있는 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중국 틱톡의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는 또 젊은 세대에서는 검색 포털의 기능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또 다음 같은 전통적인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보다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는다라는 거죠. 또 우리 사회에서 극단적인 경향이 심해지는 것도 유튜브에 빠져드는 이유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존 플랫폼에 정제되고 중립적인 콘텐츠에는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새로운 플랫폼에서 나오는 보다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또는 공격적인 그러한 콘텐츠에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주의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처럼 영상을 통해 여과 없이 전달되는 자극적인 허위 정보, 가짜 뉴스로 갈수록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유튜브가 포털이나 뉴스, 또 커머스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모바일 시장의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보게 되면 계속해서 유사한 콘텐츠로 이어지게 되는 이른바 알고리즘 중독 문제도 심각한데요. 일상의 흥미를 잃고 더 큰 자극을 추구하게 돼서 우울이나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유튜브 시청 시간 월 40시간, IT 강국의 그림자이자 불명예이기도 한데요. 더욱 생산적인 휴식을 즐기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총선 D-36일 정치권 소식 모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을 보좌했던 권양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의 지역구에 전략 공천한 것은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는 낙하산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먼 사천이자 재판을 앞둔 김혜경 여사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공천이란 말이 들려온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권 후보는 이 대표의 부인과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고 단지 대선 선대위 배우자실에 부실장으로 임명됐을 뿐 비서도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권 후보는 20년 이상 당직자로 활동을 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역임했다면서 이런 경력을 무시하고 사천이라고 주장하는 건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창당한 조국 대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강한 연대 의지를 드러냈고 이 대표 역시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화답했는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담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범민주 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하고 현역 의원 3명을 추가로 공천 배제했습니다. 당 공천관리위는 대구 달서갑의 유영하 변호사, 서울 서초울의 신동국 전 TV조선 앵커를,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유경준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강남병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김영주 의원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각각 서울 영등포 갑과 경기 시흥을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여당 공관위는 이와 함께 서울 강남 2곳과 대구 2곳, 울산 1곳 등 강세 지역 5곳은 국민 추천을 받아 후보를 재공모하겠다고 밝혔는데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공천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제
3자 추천도 가능합니다. 배리어 프리, 장애가 없는 공천 제도입니다. 국민의 힘과 함께 길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모든 지원자들을 위해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심사료도 없습니다. 네, 공천 마무리 단계 접어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오늘 시스템에 의한 혁신 공천에 이어 혁신과 통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혁신형 통합선대위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대위원장 인선은 새로움을 바라는 흐름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선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가 고려될 거라며 아직 구체적인 사람의 문제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포공항이 계약이 끝나 광고물을 철거한 광고업체에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자재를 사용해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구 작업이 늦어져 피해를 봤다며 업체에 수천만 원의 비용까지 청구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청산에 광고물이 있던 벽면. 8년 계약 종료에 맞춰 광고업체는 올해 1월 1일 광고물 철거 작업을 마쳤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실리콘을 이용한 복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8년 전과 똑같이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작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제는 생산이 안 되는 타일 131개로 복원하라는 겁니다. 결국 비싼 에폭시로 구멍을 메웠고 없는 타일을 구하느라 상당한 시간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고물을 뗀 공간이 나머지 벽면과 달라 보인다며 광고 벽면에 4배가 넘는 벽 전체를 새로 단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 다른 조건이 뭐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뭐 끝부터 홍준씨가 바꿔줍니다. 여기에 국제선청사 1층 내에 광고물이 있던 기둥 4개 외에 광고물이 없던 기둥 2개도 단장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업체는 심야에 공사하느라 추가로 1억 원 넘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월 17일에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 측은 후속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과징금 성격의 무단 점유료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업체는 코로나19 당시 국제선이 폐쇄돼도 임대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며 상생을 위해 노력했는데 돌아온 건 갑질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똑같이 한다는 게. 왜냐하면 수작업이어서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색깔도 틀리고요. 100% 완벽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 그걸 계속 고집을 해서 저희들이 매우 힘들었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원상 회복 비용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며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코레일 유통과 부산교통공사 등 다른 공기업은 계약서에서 10일, 서울 메트로 9호선은 한 달의 원상 회복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구제받을 방법 가운데 하나는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신청. 원상복구 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액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좀 과한 면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쪽에 조정신청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는 협력업체들에게 고통을 함께 나눌 것을 강조했던 한국공항공사. 정작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는 협력업체의 부담을 강제하며 상생의 정신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직 의사 A씨의 변호인은 사건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유아인 씨 투약을 신고하지 않은 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유아인 씨에게 모두 17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고를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 이른바 대포 통장을 범죄 조직에 유통하고 2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총책 20대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0달 동안 대포 통장 47개를 범죄 조직에 팔아넘겨 2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일당은 지인들로부터 계좌 한 개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사들여 많게는 8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에서 개설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국내 성인 PC방에 제공하고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 성인 PC방 업주에게 제공해 410억 원 규모의 판돈이 오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길을 가던 초등학생을 치고도 그냥 가버린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격자인 척 신고했다가 덜미가 잡히자 사고가 났는지 몰랐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도로 안쪽에 SUV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구급차가 다가오자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급히 손짓합니다. 들것을 가져온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옮기는 건 어린아이. 지난달 26일 오후 9살 남자 어린이가 1톤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바로 앞 청소년 수련관에 가기 위해 엄마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적혀져 있는 내용으로는 수련원 앞에서 차로 충돌해서 구조사항은 없고 병원에만 이송돼 있다라고.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는 60대 남성 A씨. 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다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112에 전화를 걸어 마치 사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CCTV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하자 그제야 쾅 소리가 났지만 자신이 낸 사고인지는 몰랐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알고도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위험에 처한 신생아를 대학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생명을 구한 정관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소방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원들은 지난 1일 부산 정관읍 산부인과에서 임신 29주 만에 태어난 조산아를 치료가 가능한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원들은 구급차에서 아기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아기의 태명을 부르면서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조산아는 중환자실로 이송돼 현재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잡았습니다. 네, 서방에서는 대체로 4%대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목표를 이보다 더 높인 건데요. 중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난다는 것인지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정협이 개막을 했고 이제 오늘 전인대가 개막을 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한번 중국 얘기를 해볼 텐데 리창 총리가 전인대에서 올해 성장 목표치 5%로 조금 높게 전망을 했거든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2022년 작년 재작년에 3%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5%를 조금 넘긴 5.2%를 달성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모멘텀을 유지해서 5%를 넘는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목표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의 목표랄까요? 그냥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어떤 그 의지도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특이한 거는 이 숫자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성장률 목표치도 지난해 목표와 같은 5%고요. 또 신규 취업자 수 이것도 해마다 이 총리가 발표를 하는데 1,200만 명 지난해랑 똑같은 숫자입니다. 1,200만 명을 새로 취업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 실업률도 5.5% 똑같고요. 또 재정 적자율 목표치도 3%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똑같은 숫자가 많은데 작년 2023년 정도로 해서 좀 선방을 해보겠다 혹은 조금 더 노력해서 5%를 넘기겠다 이런 의지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목표치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중국이 이제 오랜 동안 계속됐던 침체의 늪에서 좀 나올 수 있다, 헤어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뜻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글쎄요, 중국은 이제 그런 의지를 보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서방에서 국제적인 연구기관들이나 이제 경제기관들은 이거보다는 좀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난관 속에서 많은 난관이 있는데 좀 높은 목표를 잡았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타임스 보도도 있는데 성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제안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책은 없는데 목표는 높다. 약간 공허하다 그런 얘기로 들리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율 얘기를 이제 뉴욕타임스가 했는데 지난해 3%였는데 실제로 돈을 풀어보니까 3.8%가 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성한 게 5.2%인데 올해는 다시 3%로 잡고 5%의 성장률 목표치를 냈는데 이것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다, 밋밋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창 총리가 오늘 1시간 정도, 한 40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는 자신감의 표현도 있지만 솔직한 중국 경제 어려움을 토로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그 중국 경제의 회복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네. 또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이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외부 글로벌 환경도 매우 국가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획기적인 대책은 없었다는 거고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 중국의 목표치는 좀 야심적이다. 약간 목표에 비해서 내용은 잘 받쳐주지 않는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야심적이라고 해외 언론이 말한 이유에는 국제기구에선 중국이 4%대 성장할 거라고 좀 중국 생각과는 좀 낮게 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4.6%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도 5% 정도를 목표로 잡을 거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들을 조사를 해본 결과는 4.6% 정도다 이렇게 비슷한 숫자를 내놨고요. 뭐 국제통화기금이나 블룸버그뿐만 아니라 OECD나 세계은행도 4.4에서 4.7%가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2%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3%라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대한 반등 효과, 말하자면 기저 효과일 뿐이지 네. 성장의 분명한 모멘텀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자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라는 지적까지 있는데 외국 기관들이 이렇게 중국 경제 전망치를 낮게 보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뭐 헝다 같은 비구이한 이런 기업들을 기억하실 텐데 그냥 그 부동산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하는 기업들인데 거의 지금 뭐 파산 위기까지 가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그 중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집을 그냥 대량으로 지었는데 팔리지는 않고 그리고 사람들은 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제가 경색되고 거기에 뭐 주변 연관 산업들이 뭐 철강이라든지 네. 뭐 시멘트라든지 뭐 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안 팔리는 거죠. 집이 묶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을 쓸 이제 그 심리적인 어떤 위축감을 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또 하나는 이제 주식 시장이 4년째 하락한다고 합니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9월에 3,700 이게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인데 이게 지금 현재 오늘 보니까 3,00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4년 내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부동산과 좀 다른 겁니다. 부동산과 영향도 있지만 중국이 좀 무리한 공동부유 정책이라든지 반독점, 우리가 말하는 빅테크에 대한 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또 이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빅테크를 규제한다든지 과도하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을 규제한다든지 게임 산업을 규제한다든지 연예 산업을 확장시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시장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고 주식시장에도 계속 4년째 하락하는 걸 영향을 주는데 오늘도 이제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거 선전지수나 홍콩 지수가 대부분 뭐 0.몇 %대로 올랐거나 떨어졌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큰 행사가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새로운 플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플랜에 대해서 시장은 거의 반응하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었는데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그동안 이 경기 활성화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지방 정부에 돈이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코로나19의 극단적인 방역 봉쇄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방끼리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요. 방역 비용, 특히 이제 그 핵산 검사라고 하는 PCR 검사에 돈을 많이 써서 지방 정부가 곳간이 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방 정부는 땅을 팔아서 국가 땅이거나 지방 땅인 토지를 기업에 팔아서 다시 돈을 모아서 다시 경기 활성화에 투자를 해주는데 네. 인프라를 짓거나 그런데 이제 사줄 기업이 없는 겁니다. 땅을. 그래서 돈이 돌지 않아서 지방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방 단위로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없다.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리창준이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바꿔 말해 곧 회복될 거다 경제가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 그 리창 총리의 업무 보고에서 주목할 부분, 그나마 성장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이제 중국이 말하는 고품질 발전 성장인데요. 고품질 발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중국이 조금 앞서가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그리고 배터리 산업, 그리고 전기 자동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국이 계속 발전시켜 왔고요. 사실 이 수준은 이미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연간 수출 대수가 526만 대입니다. 일본이 그전에 세계 1위였는데 430만 대인데 거의 100만 대 이상을 중국이 더 팔았습니다. 물론 고급차는 아니지만 네. 대수로만 따지면 세계 1위가 됐고요. 독일,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단연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산업에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요. 소비자 가전도 굉장히 많이 따라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산업, 그다음 풍력 발전, 배터리 산업 이런 부분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서고 있는 분야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중국의 어떤 잠재력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중국이 수출이 많이 약해졌다고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출은 아직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지난해 3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7.1%가 증가했고요. 특히 무역 수지를 보면 깜짝 놀랄 액수인데 8,500억 달러가 무역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직까지 중국의 잠재력은 있고요. 따라서 이게 중국이 어떤 경제적인 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이고요. 네. 특히 이게 중국의 경제가 나쁘면 어떤 금융, 재정, 예를 들어서 재정 적자가 과도하다든지 실물 경기가 나빠서 은행들이 파산하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번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구조적 위기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어렵지만 중국 경제 자체가 갑자기 돌연 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중국이 지난해 또 미국과 대화를 복원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 경제 침체가 이런 대화 기조에 좀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위험 리스크도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친강 외교부장이 지난해 이맘때 외교부장으로 공식 발탁이 됐다가 3개월 만에 잠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장관직에서 물러났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서 그 직후에 이제 그 리상푸 국방부장도 역시 문제가 있어서 해임됐죠. 예. 이런 외교 안보팀 전체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나쁘죠. 이런 상황에서 대미 관계를 강경하게 끌고 나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류젠차오라는 새로운 외교부 장관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이번 전인대 기간 동안에 이제 공식 발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어떤 내치의 어떤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을까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외교 안보 라인을 재구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면 미국에도 현재로서는 과거처럼 강경하게 나가기 어려운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이 하나의 그 미국과의 어떤 대화를 복원하는 데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중국 경제를 중심으로 중국 얘기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만물이 깨어나는 절기 경칩에 맞춰서 자연에서는 봄의 전령사들이 반가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큰 산개구리와 도롱뇽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모습을 드러냈고 남녘에는 매화가 만발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봄 기운이 감도는 서울 남산공원. 작은 연못에서 반가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큰 산개구리입니다. 만물이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을 알리듯 큰 산개구리는 물 위로 얼굴을 내밀며 활발히 움직입니다. 남산에는 약 8종의 개구리가 서식하는데 이 중 큰 산개구리가 2월 말 이후 가장 먼저 깨어나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큰 산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산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산란도 이루어질 거고 개구리들 모습을 좀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숲속 농가 연못에서도 봄나들이에 나선 도롱뇽이 포착됐습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도롱뇽은 힘찬 몸짓으로 물을 가르며 헤엄칩니다. 물 웅덩이를 가득 채운 알 덩어리는 성큼 다가온 봄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이 밖에 제주도에 이어 전남과 경남 등 남부지방까지 확대한 이른 매화는 어느새 도심 곳곳을 희고 붉은 봄 향기로 물들였습니다. 유난히 매서운 꽃샘 추위이 찾아온 절기 경칩이지만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의 전령사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해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를 합성했다고 주장했던 국내 연구진이 LK-99의 후속작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는 진짜 초전도체라며 새로운 실험 영상들을 학회에서 공개했는데요. 이 발표를 본 학자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K-99의 후속작 PCPO-SOS 연구 결과 발표는 6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강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뜨거운 주목을 받은 주제인 만큼 많은 사람이 몰렸고 강의실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We came with my colleague like 20 minutes before, so it was possible to sit down. Actually, I was sitting in the front. I see. I somehow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a lot of people. 발표자 김현탁 미 윌리엄 앤 메리대 연구교수는 10분간 진행된 발표에서 새로운 영상들을 공개했습니다. 샘플을 자석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이리저리 옮겨보는 모습이었는데 자석의 중앙 부분에서 샘플 일부가 공중에 뜨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600배 확대했을 때 샘플이 자석에서 떨어져 완전히 뜨기도 했다며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또 저항이 거의 0이 되는 현상도 확인했다며 그래프도 보였습니다. 초전도체의 두 가지 특성인 자기장 안에서 둥둥 뜨는 마이스너 효과와 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이 모두 확인됐다며 샘플이 상온상압 초전도체라고 발표한 겁니다. 하지만 샘플을 실물이 아닌 영상으로만 공개했고 논문이 아닌 학회 발표 형식이라 높은 신뢰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We are talking about it yesterday by the dinner, that it will be great if we can really see it. I think that was also the reason why so many people came. But unfortunately, that did not happen. But we have seen some new videos. 연구팀은 PCPO-SOS를 합성하는 방법을 아카이브에 공개한다고 밝혔지만 합성 과정이 워낙 복잡해 재현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PCPO-SOS의 분자식을 보면 지난해 LK-99의 검증 과정에서 불순물로 지적됐던 황이 포함돼 있습니다. So of cour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but I find like the video evidence is somehow not conclusive in general. Like so you need to show some much more like measurements. 결국 LK-99 후속작은 새로운 가능성의 실마리를 보이긴 했지만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탁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후에도 PCPO-SOS 실물을 공개할 의사가 없다며 샘플이 필요한 연구자들은 공개된 제조법에 따라 스스로 만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이나 취업 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의 경우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사안은 학생부에 보존되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됩니다. 퇴학 조치는 영구 보존되고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조치는 졸업 전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지만 절차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면 사과나 학교 봉사 등 가벼운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등의 조치는 지금처럼 2년 보존 원칙에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프랑스 의회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낙태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 권리로 인정된 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최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표가 10배 이상 많은 압도적 가결이었습니다. Pour l'adoption, 780.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돼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지만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Aujourd'hui, nous pouvons changer le cours de l'histoire. Il est de notre devoir que les consciences qui s'éveillent à présent et celles qui écloreront demain ne soient plus hantées par ces souvenirs macabres.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22년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프랑스 내에선 오히려 낙태를 되돌릴 수 없는 헌법적 권리로 만들자는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헌법상 낙태권을 추진하다 의회에서 한 차례 실패했고 결국 마크롱 정부가 직접 개헌을 주도해 성공한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개헌에 대해 프랑스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자평했습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 찬성과 반대 집회가 각각 열린 가운데 개헌안이 통과되자 낙태권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Au rendez-vous de l'histoire, de manière à protéger les femmes sur le long terme et de montrer que la France est capable de le faire. Je ne doute pas que ça permettra à d'autres pays de nous emboîter le pas et de protéger le droit à l'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 partout. 파리시는 에펠탑에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우며 여성 인권의 역사적 진전을 축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황청은 성명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 없다며 낙태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다음 달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에 나서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오는 18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서아시아 23세 이하 챔피언십에 출전해 올림픽 예선에 데뷔합니다. 초청팀 자격으로 출전하는 우리 대표팀은 20일 태국전을 시작으로 모두 3경기를 치릅니다.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의 임시 감독으로 차출되면서 이번 대회에는 명재용 수석 코치가 팀을 이끌게 됩니다. 16살의 서민규가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깜짝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남자 피겨 종목에 새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차준환 홀로 독주한 남자 피겨 무대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서민규는 앳된 10대 소년이지만 우승 소감을 밝힐 때만큼은 사뭇 어른스러웠습니다. 첫 주니어 월드에 출전했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고 이렇게 1등이라는 등수까지 얻어서 정말 행복한 대회입니다. 지난 2006년 김연아 이후 무려 18년 만에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 남자 선수로는 사상 첫 금메달입니다. 피겨 간판 차준환이 지난 2017년 달성한 5위가 역대 최고 성적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 피겨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쾌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주니어 월드에서 메달을 땄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고요. 제가 우리 한국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금메달을 따내며 혜성처럼 등장했지만 서민규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민규가 이번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받은 총점은 230.75. 지난해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점수인 301점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보통 남자 피겨 선수들이 전성기를 20대 후반에 맞이하기 때문에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서민규에겐 앞으로 10년이 중요합니다. 메달을 땄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그냥 계속 원래 처음 했던 것처럼 계속 연습하면은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경쟁자 없이 차준환 홀로 10년 가까이 독주하다시피 한 한국 남자 피겨는 지난 유스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영겸에 주니어 세계 챔피언 서민규까지 등장하면서 한층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KT 위즈. 서로를 배려하는 가족 같은 문화가 특징인 팀이죠. 2021년 통합 우승의 주역이었던 박경수 등 최고참 선수들과 이들 베테랑을 예우하는 이강철 감독이 찰떡궁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바지 스프링 캠프가 한창인 오키나와에서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KT는 주장을 맡고 있는 최고참 박경수가 팀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합니다. 어느덧 부록의 나이에 접어든 박경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후배들을 대합니다. 저희 젊은 친구들 이렇게 타지에 나와서 전주훈련을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든데 그런 부분을 조금 재미있게 스트레스 없이 조금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역할을 하고 있는데 KT는 최근 삼촌 같은 맏형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2003년 박경수의 LG 입단 동기인 투수 우규민이 시즌을 앞두고 삼성에서 2차 드래프트를 통해 KT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강철 감독으로선 모범이 되는 선배들이 가족 같은 팀 문화를 만들어가는 고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줬는데 우규민 선수가 또 와가지고 사실 진짜 그냥 장난말이 아니라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고참 효과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 시즌 장타력 회복을 위해 비짓땀을 흘리고 있는 박병호도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이들의 LG 입단 2년 후배입니다. 박병호는 감독부터 막내 선수, 프런트까지 격이 없이 이루어지는 독특한 대화 문화가 KT 힘의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일단은 열려있는 자세로 저희 얘기들을 많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KBO 리그 막내 구단이지만 최고참 선수들의 솔선수범 속에서 하나로 뭉치는 KT 위즈. 부록을 앞두고 다시 뭉친 베테랑 동료들이 팀의 두 번째 우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에 영향을 주던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내륙은 대부분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산발적인 비나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에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동해안에는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충북과 일부 남부 내륙에도 약한 비나 눈이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 대전 3도, 광주와 대구는 5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0도, 광주 13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